중국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나라 문화의 중심지들이다. 중국에도 현대화의 새벽이 밝아오는 이때 중국 도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아직도 문명의 초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옛 전통과 생활 방식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리즈는 방대한 시공간을 거쳐 형성된 중국의 62개 도시들의 매혹적인 전통과 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중국 내륙과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유명한 감숙 지역에 있는 무이시는 옛 실크로드 이의 중요한 지역이며 과거 2000년 동안 명마를 사육하는 장소였었다. 고대의 무이시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모여 사는 복잡한 지역이었고 전쟁과 평화의 시기가 교차되었던 지역이었다. 그 결과로 생겨난 사회적 비운화와 민족 간의 혼합으로 대단히 특징적인 문화가 생겨났다. 고대 중국의 심장부에 위치한 장사시의 주민들은 그들의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해졌다. 그들은 예술과 언어, 식습관, 일을 처리하는 방식 모두에서 아주 불같은 기질을 보여준다. 이러한 명성은 어쩌면 훈안 요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빨간 고추가 이곳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멀리 떨어진 운남 지방의 산맥 아래에 있는 곤명시는 남쪽의 실크로드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됐으며 여전히 고대의 전통을 계승해가고 있는 여러 민족들의 문화가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다. 중국 북동쪽에 만리장성 아래에 심양시가 있다. 이곳은 1644년부터 1911년까지 중국을 통치했던 청왕조의 조상을 모시는 궁궐이 있는 곳이다.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큰 산업도시인 심양은 중국 문화에 한때 큰 영향을 준 유목민족과 전사들이 있었던 만주족 문화의 중심지였다. 우리는 우선 중국의 동해안에 있는 소웅시부터 찾아갈 것이다. 이 물 많은 도시에는 검은 덮개라고 알려진 강유의 배들이 주요 교통수단이다. 물 주변에서 성장한 소웅 주민들의 문화는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현대 세계의 욕구들을 균형 있게 잘 조화시키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선정한 62개 도시들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알래스카까지 포함했을 때의 미국과 대략 비슷한 크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예전에는 농업지역이었던 중국 내륙 지방은 약 4,000년 동안 중국 제국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광범위하게 개발된 북동쪽의 만주도 포함한다. 중국의 외곽지역은 북쪽 내몽고의 건조한 황토지대와 서쪽의 사막지방, 티베트 산악지역, 그리고 남서쪽의 정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내륙의 수경농업지역과 대충 비슷한 크기의 중국 외곽지역에는 전체 12억 인구 중 겨우 5% 정도만이 아주 극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들 중에 하나인 북쪽의 황하강과 양자강은 중국을 가로지르며 수천 마일씩 흐르고 있다. 이 강들은 중국 도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이긴 하지만 중국은 아주 다양한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민족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와 종교, 그리고 관습은 문명의 초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남동 해안에 링샤오 평원 가장자리에 물 많은 도시 소흥이 있다. 소흥 주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무리해서 보내며 이곳에서 배는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소흥의 전통적인 배들은 길고 평평하며 좁은 모양이다. 사공은 선 위에 앉아서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하여 노를 젓는데 이 기술은 수세기 전에 개발된 것이다. 궂은 날씨일 때는 바람과 비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은 덮개를 꺼내는데 이런 눈에 익은 모습 때문에 배 자체가 검은 덮개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고대의 이 지역은 계절에 따른 홍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파괴됐다. 서기 140년에 이곳 성주는 제방을 쌓아 잔우호수를 만들었는데 15km 길이의 이 호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소흥 주민들의 주요 교통로 구실을 했다. 그러나 잔우호수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소흥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루 일과 후에 어부들은 종종 그들의 배를 함께 모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잔우호수에 물러 만든 자판주를 함께 마시곤 한다. 여러 세기 동안 명성을 누려왔던 이 자판주의 인기는 또한 소흥 주민을 애주가로 만드는데 한몫했을 것이다. 이 도시에는 예술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하며 무리해서 보낸 긴 하루 끝에 정답게 모임을 갖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 놀라울 정도로 오랫동안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몇 잔의 소흥주를 마시는 가운데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곳에서 유명한 어떤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의 유나라 왕이었던 구장에 관한 것이다. 구장은 이곳 주민들이 그에게 대접한 술 항아리를 시냇물에 부었다. 그의 군대가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난 후 싸움터로 나가 강력한 적군을 패배시켰다고 한다. 고급 쌀로 만든 자판주는 잔우호수와 중국에서도 아주 독특한 양조 과정으로부터 그 독특한 맛을 얻었다고 한다. 수세기 동안 양조업자들은 이런 전통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자판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항아리에 담은 후 흙덩어리로 보관해서 중국 전역으로 수송했다. 이 술은 중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술 중 하나가 됐다. 도시 전경의 뛰어난 특징들 역시 소흥의 오랜 역사를 상기시켜준다. 고대 왕들이 만든 교량과 이 지방의 영웅들과 전설 속의 통치자들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누각과 고본들은 소흥의 문화유산을 매일같이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소흥의 발전하는 문화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존중과 현대 세계의 현실적인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화는 소흥의 전통적인 의식을 행하는 장소들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이 건물들은 학교 건물로도 쓰이고 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기리는 의식이나 축제들도 소흥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과거에 이곳에 살았던 유인들 중 한 사람은 4세기 서예가인 왕희지이다. 353년 봄 왕희지는 42명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시를 썼다. 소흥주를 건화하게 마신 뒤 그는 랑팅 누각에서 중국 문학작품 중 최후의 걸작이라고 찬사받는 유명한 발문을 지었다. 랑팅 누각은 굽이쳐 흐르는 시내옆 숲속 가운데 서 있고 이곳에서는 매년 봄마다 대시인 왕희지를 기리는 성대한 서예가들의 모임이 열렸고 중국과 일본의 서예가들이 시냇물가에 앉아 물 위로 떠가는 술잔을 지켜본다. 옛 관습에 따라 자기 앞에서 술잔이 멈추면 그 사람은 잔을 비우고 시를 한 수 써야 한다. 서예의 예술성은 글의 감정적인 전달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필체를 사용하는 데 있다. 필체는 칼싸움의 역동적인 힘이나 고요한 물의 평정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서예가들이 예술가이자 작가로 간주되며 오랫동안 크게 존경받아 왔다. 서예는 고대의 한 예술 형태로서 수세기에 걸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학파와 필체를 발전시켜 왔다. 어릴 적부터 필체를 연습해온 서예가 마시차오 씨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필체를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대의 서예가들은 종종 자신들의 작품에 특별한 먹과 화학 처리된 한지를 사용하며 서예도 기술과 함께 발달되고 있다. 전에 대나무 조각이나 커다란 비단 두루마리에 글을 썼던 것보다 그 후 발명된 더 좋은 먹물과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길고 제대로 된 작품을 쓰는데 적합하다. 기원전 16세기 친족 중심의 샹왕조 통치 당시부터 신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고위 승려들이 부화된 상형 문자들을 개발했다. 상승려들이 사용했던 이들 초기 문장들은 그 후 많은 왕조의 변천 동안 그 모양과 뜻의 발전을 거듭해서 옛 그림 문자와 꽤 비슷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서예의 기강과 전통이 처음에는 영혼의 세계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문어의 정신적인 요소, 즉 예술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유명한 시나 인용문을 벽에 거는 것은 중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인기 있는 작품을 다시 새로 만드는 것 하나하나가 그 예술가에 의한 개인적인 해석이다. 이는 새로운 세대의 작곡가가 위대한 음악 작품을 새로 각색한 것과 같다. 900년 전에 송왕조 때의 시인 류여우는 이 작은 정원에서 그가 강제에 의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아내와 재회하였다. 류여우의 사후에 자기 인성만큼이나 독창적인 그림과 시를 썼던 수원창이라는 사람이 소흥의 녹색 덩굴악파를 만들었다. 수원창이 그 시대에 붓을 칼처럼 휘둘렀던 반면 소흥의 여자 영웅 추진은 20세기 초에 중국사를 다시 쓰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추진은 중국 사회의 제약에 과감히 맞섰고 일본으로 건너가 열성적인 혁명가가 됐다. 그녀는 중국으로 돌아와 청정부에 대항하여 반란을 주동했으나 체포됐고 1907년 7월 15일 소흥의 잔우 호수 옆에서 처형됐다. 소흥 주민들은 대대로 이 젖은 포석 골목길 위를 걸으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본다. 인생에서 과거를 기리는 것은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소흥의 도심 지역이건 시골이건 간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또 다른 전통은 무대를 만들고 민속극단을 초빙하여 민속극을 감상하는 것이다.
배가 소흥에서 가장 흔한 교통수단이라 무대도 물 주위에 설치되며 주차장이 관객들의 좌석으로 쓰인다. 민속국 공연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체험케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축제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관객들이 밤늦게까지 배에 앉아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계속 관람한다. 많은 민속극들이 왕과 장군들, 아름다운 여인, 재능이 풍부한 학자들의 사랑과 증오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때로는 신과 악마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선이 항상 악을 이긴다.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믿고 안 믿건 간에 실제로 거의 모든 소흥시 주민들이 이 공연들을 보러 오며 그럼으로써 수세기 동안 우리는 하나라는 전통을 만들었다. 중국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소흥에서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의 요구들이 만나면서 이곳의 수로를 따라 고대 문화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북동쪽에 만리장성 아래로 심양시가 있다. 이 도시에는 1644년부터 1911년까지 중국을 통치했던 청왕조처럼 중국을 지배했었던 만주족의 조상, 여진족의 조상들을 모시는 궁궐이 있다. 명왕조로부터 중국의 용자를 빼앗은 청왕조는 수도를 예전에 명나라의 황궁이 있는 북경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이후의 청황제들이 금단의 도시에서 대단히 화려하게 생활했다. 과거에는 유목 생활을 하던 북방의 기마민족이었던 청왕조는 중국 본토에 중국인들에게는 낯선 북방의 많은 전통과 관습을 도입했다. 청군대의 힘 덕분에 두 문화가 성공적으로 동화되긴 했지만 만주족의 청왕조는 대체로 외부 세력이 중국 땅을 침략한 것으로 간주됐다. 청왕조가 어떻게 명왕조를 무너뜨리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놀랍다. (16세기경) 많은 여진족들이 사냥과 낚시, 인삼 재배를 하며 살았다. 이들은 현재 만주 지역에서 살았다. 얼음과 눈 때문에 그들은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승마 기술과 궁술 덕분에 강력한 전사들이 됐다. 오늘날 만주인들은 그들의 여진족 조상들이 하던 경기를 여전히 즐기고 있다. 1621년 여진족의 대지휘관 누르하치는 여진족의 여러 부족들을 통일하고 심양시를 정복하였으며 이곳에 유목민족의 군대 야영지가 있는 텐트 같은 구조를 가진 궁궐을 지었다. 중앙평원 문화의 상징주의를 받아들인 누르하치는 자신을 용이라고 하고 북경의 금단 도시에 있는 용, 즉 명나라 황제를 무너뜨리는데 그의 힘을 쏟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권좌에 앉은 지 겨우 1년 만에 닝유안 전투에서 한 명나라 장군에게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1634년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인 왕 타이지가 여진족의 왕이 됐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이름을 청나라로 바꾼 후 심양을 수도로 정했다. 그는 그 이후부터 팔기하의 모든 여진족은 만주족이라고 부를 것을 선언했다. 왕 타이지는 중국을 점령하려던 자기 아버지의 노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여러 차례 치열한 전투 후에도 만주족 군단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지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1644년에 중국 서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군들은 5개 지방을 지나 명나라 수도 북경을 공격했다. 황제의 군대는 북경을 떠나 도망쳤고 명황제는 자결했다. 중국과 만주족을 분리하는 만리장성의 제1관문이 있는 요새를 책임지고 있었던 명나라 장군 우상계이는 반란 소식과 황제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반란군의 포로가 돼서 그들에게 능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절망에 빠진 그 명나라 장군은 만리장성 외곽에 진을 치고 있던 만주 대장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는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가를 보냈다. 만리장성의 성문들이 열리자 만주족 군대는 중국으로 몰려왔고 이 연합 세력은 이내 반란군을 패배시켰다. 그러나 만주족은 이곳을 정복하려고 했으므로 이때부터 청왕조는 거의 300년의 중국 통치를 시작했다. 왕타이지가 통치하는 동안 만리장성의 양쪽 모두는 평화가 계속됐고 포위된 도시는 포연 대신 사원의 향연기가 피올랐다. 왕타이지는 오랫동안 계속됐던 인종차별 제도를 폐지하고 몽고족과 한족도 그의 통치에 포함시켰으며 모든 종교와 문화를 수용했다. 만주족의 종교와 문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몽고족들이 수용했던 라마교인 티베트 불교의 황색 교파였다. 대형 유혈 참사를 겪은 후에 만주 문화와 한 문화는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 무기들은 만주족의 유목민족 전사로서의 문화유산을 마지막으로 상기시켜주는 것들이다. 심양에서는 더 이상 많은 가축대를 보거나 목자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없다. 오늘날 심양은 중국 최대의 중공업 도시이자 중국 북동부의 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청황제와 그의 대신들이 이 궁궐들을 비워두고 북경으로 옮겨갔지만 그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주 이곳으로 돌아왔다.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서양 세계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한때는 강력했던 청왕조는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중국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심양은 새로운 발달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겨울에 중국 북부의 대부분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을 때 중국 남서부의 고원에는 괴석꽃이 피는 녹색의 오아시스가 있다. 이 오아시스가 샘물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남서쪽의 운남 지방의 수도 곤명이다. 여름에는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이 거의 해발 2000m의 이 평원 위로 천천히 지나간다. 겨울에는 높은 산맥이 북쪽으로부터 오는 찬 기운을 막아주고 반면 따뜻한 공기가 괴속 남쪽으로부터 올라온다. 곤명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근처에 있는 디안치 호수 때문이다. 지질학적인 단층에서 형성된 호수로부터의 증발이 대기의 온도를 조절하고 고대의 곤명의 활기를 가져다준 기후를 만든다.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에 이미 사람들은 이 호수 옆에서 살고 있었다. 디창족의 한 갈래인 조민족은 진샤강을 따라서 디안치로 이주해왔다. 푸족과 니아족과 함께 이들은 이 호수 두기에서 제체 문명을 창조했다. 그들이 만든 청동 제품들은 놀라운 기술과 상상력을 보여준다. 기원전 3세기에 주나라는 이곳으로 군 원정대를 보냈으며 이 지역에 중국 제국의 문화와 생산 기술을 소개했다. 200년 뒤에 한 왕조의 우황제는 이 지역의 지도자를 디안치의 왕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권위의 상징으로 이 도장을 주었다. 그 후 800년간 이 지역에서는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다.
이 돌기둥은 700년 된 것으로 1919년에 곤명의 동쪽 변두리에서 발견됐다. 탑처럼 생기고 불교의 인물들과 경전이 조각된 이 기둥은 중앙평원의 문화와 이 지역의 바이민족 문화와의 결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곤명은 남쪽 실크로드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 제국의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가 됐다. 1253년 쿠빌라이 칸이 몽고의 기마병들을 이끌고 남진했을 때 그는 대리국에 오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다. 그는 대리국을 파괴했고 그곳에서 그가 부딪힌 저항에 경로하여 운남의 정치 중심지를 곤명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에 평화와 안정의 시기는 그 지역의 초대 성지였던 사이딘치 제주진의 노력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몽고의 원왕조는 처음에는 농업보다는 동물 사육을 주로 하는 정책을 썼다. 넓은 농경지가 목초지로 바뀌었고 그 지역 주민들은 노예가 됐다. 그 후 몽고족 지도자들은 이런 결정들 중 여러 가지를 번복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농부들에게 보상을 해주었으며 소수민족 집단들에게 그들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도록 더 많은 자유를 주었다. 이 전통 중 어떤 것들은 곤명과 그 주변 지역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원 왕조 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민족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근사한 문화가 곤명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문화적 힘 덕분에 곤명의 산업과 문화, 종교가 번창했다. 많은 불교, 도교, 유교 사원이 세워졌으며 회교와 기독교까지도 조용히 그 지지 기반을 확립했다. 원 왕조 때의 곤명의 번영은 영청 왕조 때에도 계속됐다. 그때쯤에는 곤명은 분주한 거리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요새 도시로 발달되어 있었다. 옛 시장들 중 많은 곳들이 오늘날에도 여기에 남아있다. 이 거리는 청왕조 때 야채 시장이 있었던 곳이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시장은 남아있다. 상업적 성공에 이어 곤명은 이 지역의 예술과 문학, 음악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주로 곤명 교회 지역에 사는 사니족은 이 바위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그들의 서사시 아슈마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악마와 싸우고 결국에는 어느 절벽 높은 곳에서 바위로 변해버린 한 소녀의 이야기이다. 곤명의 아름다운 경치는 많은 시인, 서예가, 여행자들을 수세기 동안 매혹시켜왔다. 오늘날 곤명은 중국의 방대한 역사 속에 많은 주요 사건들과 변화들이 산기록으로 남아있다. 중국에서는 뜨겁고 매운 음식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후난 지방을 떠올린다. 후난의 수도 장사에 있는 철도역 꼭대기의 횃불이 고추처럼 생긴 것도 아마 이런 명성 때문일 것이다. 진짜 후난 요리를 만드는 중국인 또는 외국인 요리사들은 고추 없이는 그 요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고추 생산은 장사에서 아주 번창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사에서 진짜 중요한 곳은 이 도시 남부의 티안신 탑이다. 이 탑은 1735년에 세워졌고 그 아래의 도시 성벽은 2000년 동안 서 있었다. (1938년에) 대화재가 이 도시 나머지 지역을 파괴했고 이 탑이 한때 번영했던 고대 도시의 유일한 유물로 남게 됐다. 장사의 옛 문화의 다른 유물들은 신장강 서쪽 제방위의 북경시에 2000년 된 옛 유적지에 있다. 장사의 기원전 14세기 상조 왕조들 때 이미 청동기 시대를 맞고 있었다. 중국에서 발굴된 많은 청동품들 중에서 장사의 것들은 특이한 형태와 장식이 주목할 만하다.
1972년 장사의 동쪽 교회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이것은 생전의 모습과 거의 똑같게 보이는 서한 왕조 때의 여인의 아주 잘 보존된 시신이다. 한 왕조의 어느 왕의 부인이었던 이 여인은 수백 개의 훌륭한 무덤 매장품들에 둘러싸여 2000년 동안 지하에 묻혀 있었다. 각각의 매장품들이 모두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생활을 많이 엿보게 해준다. 이 색칠된 비단 의상은 정말로 독특하다. 그것은 황천에서부터 극락까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사후에 극락으로 가고자 하는 영혼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이 얇은 옷은 길이가 128cm이지만 무게는 겨우 49g밖에 안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세련되고 가장 잘 보존된 실크옷 중의 하나이다. 500개 이상의 훌륭하게 보존된 칠기구들이 내세에서 쓰이기 위해 무덤 안에 놓여 있다. 무덤에서는 이 해성 도표도도 또한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중국이 서양과 접촉하던 초기 시절에 해상의 도자기로는 지상의 실크로드와 맞먹었다. 한국과 일본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도자기들 중에 몇 개도 8세기와 9세기의 장사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광택이 나는 도자기들은 장사의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도 최고의 것들로서 도자기로도 운송되어 동남아시아나 아라비아 반도 나라들로 전해진다. 전통을 계속 계승해 나가려면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주요한 부귀의 중심지이며 이곳에서 1970년대에 개발된 소위 석기 도자기는 세계 여러 대형 호텔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옛 도시의 분주한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윤리산의 경치는 아름답고 평화롭다. 윤리산의 나무가 무성한 산등성이에는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다. 이들 중 어떤 장소에는 매혹적인 민속 이야기들이 얽혀 있다. 루시안 사원 아래 율루 학수론이 있다. 976년에 지어진 이 학수론은 송왕조의 4대 고전 학수론 중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율루 학수론은 학수론으로서는 처음으로 스승 제도를 채택했다. 송왕조 때의 위대한 학문의 대가들이었던 주의와 장씨가 교육을 맡았을 때가 이 학수론의 최고 전성기였다. 이 학수론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적은 있으나 결코 활동을 중단한 일은 없었다. 5km 길이의 오렌지 섬은 중국의 지도자였던 고 모태똥이 장사에서 공부했을 때 수영하러 오곤 했던 것으로 유명해지게 됐다. 장사에 있는 훈안교육대학이 모태똥의 모교이다. 그가 이곳에서 얻은 사회적 경험이 그의 정치적 철학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거의 모든 장사 방문객들이 모태똥이 살았고 공부하곤 했던 장소들을 보러 온다. 훈안 자수는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4대 주요 자수 형식의 하나이다. 특히 장사교회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몇 명의 자수가들을 포함한다. 이 농부 여인들은 그들의 여가 시간에 소일거리로 또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물건들을 만든다. 훈안 자수는 실크와 공단, 기타 다른 천의에도 수를 넣는다. 이 대형 양면 병풍의 디자인은 중국의 치밀한 회화 양식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훈한 자수의 비결은 서로 다른 자수와 실의 선택에 있다. 적어도 70가지의 자수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마오 자수는 특히 동물의 털을 재현하는 데 쓴다. 양면에 서로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있는 양면 자수는 대형 자수라고도 불려왔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개발된 이 자수법은 자수 기법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진전이다. 비록 다른 공예 분야에서는 갈수록 현대적 도구들이 더욱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훈한 자수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손으로 행해지고 있다. 국화석조는 장사의 류안 마을의 전문이다. 한 개의 돌로 정교하게 만든 조각품은 수집가들이 대단히 아끼는 작품이며 훌륭한 작품은 그 무게에 해당하는 금만큼의 가치가 있다. 창샤 주민들은 성질이 불같다. 그들의 식습관, 말하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방식 모두 그렇다. 고추 노래는 그들의 이런 특성을 익살스럽게 묘사한 것이다.就连着说话也带点辣椒味，出口哇哇响哎，听起火燎燎。只要你仔细品品味呀，你就会发现这辣椒的后面。 도도히 흐르는 향장강은 그 강둑을 따라서 눈부신 문화를 이룩해 했고 여러 세계 역사를 지닌 장사시의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다. 역사적으로 감숙지방으로 알려진 중국 지역에 있는 무이시는 2000년 이상 동안 이곳에서 키워진 훌륭한 종마의 전통에 크게 힘입고 있다. 이곳에서 1700년 전에 동안 왕조 때 만들어진 이 고대의 달리는 청동마상은 오늘날 무이시와 중국 관광 산업의 상징이다. 이 달리는 말들과 함께 발견된 것이 청동 전차와 기병들로 이루어진 명예 경비대이다. 기원전 2세기 말 한 왕조의 우황제는 유목민족인 상루 전사들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 이 애곽 지역으로 사신들을 보냈다. 그들의 임무는 실패했으나 그 사신들은 황제에게 보내는 선물로 받은 근사한 말들을 수백 마리 데리고 돌아왔다. 그 후 기원전 121년 우황제는 그의 군대를 파견해서 상루족을 그 지역에서 몰아냈다. 제국이 서쪽으로 확장되고 이 중요한 동서간의 통로에 국경 요새들이 생기자 무역이 활발해졌다. 감숙지옥과 무이시는 옛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연결 지점이 됐다. 실크로드의 개통은 황하 서쪽의 비연으로 알려진 지역에 전략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무이시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2000년 전 한 왕조 때 글을 쓰는데 사용한 나무 조각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어떤 조각에는 중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초기의 의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또 다른 것들은 왕의 지팡이라고 불린다. 그 위에는 70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소위 왕의 지팡이를 주도록 하는 황제의 명령이 기록돼 있다. 이 왕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왕의 지팡이는 지금도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조각 위에 있다. 한 왕조 때의 목조 조각은 단순하지만 생기 있는 스타일로 만들어졌다.
이곳에서 사육됐던 훌륭한 종마들은 여러 고대 조각품이나 말의 동상들에 반영돼 있다. 또한 실크로드의 서쪽 지역에서 데려온 좋은 말들이 무이를 지나갔고 이 지역 예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무이 서쪽의 샹단 군마 목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국에서 말을 사육하고 훈련시키는 가장 큰 장소이다. 고비 사막과 헐란 산맥 사이에 위치한 감숙 지역은 고대 중국의 동서간 교통로로서 더욱 중요해졌다. 무역 상품과 함께 종교도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왔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몇몇 불교 석굴들은 무이 남쪽으로 40km 떨어진 티안티 산에 있다. 이 석굴들을 만드는 작업은 4세기에 시작됐다. 어떤 동상이나 벽화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그들의 원래의 웅장함을 알려준다. 무이의 핫장 사원과 그 옆의 호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위적인 매력을 결합해 놓았다. 핫장이란 바닷속에 숨겨진이란 뜻이다. 이 사원은 나무 숲속에 감춰진 것처럼 보여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됐다. 이 사원에는 명왕조 때 인쇄된 불교 경전 한 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산이라는 승려는 수도 북경까지 8년 만에 도보로 가서 청왕조 황제에게서 이 경전들을 받았다. 무이에서 서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도낭석굴에 있는 벽화 중에 무이가 서양국의 수도였을 때 발달된 소위 서양무용을 묘사한 것이 있다. 2000년 전 한 왕조 때 이 지역 주민들의 음악과 춤이 서부 지역과 중앙평원의 음악과 춤과 어울려 서양무용이 탄생했다. 이들은 10세기 이상 동안 인기를 누렸다. 한 왕조의 우황제와 당 왕조의 짜이종 황제 둘 다 이 우아한 춤을 창안의 황실에서 공식적인 여흥으로 지정했다. 옛 실크로드는 무역로와 문화적 연결 지점에 두 가지 기능을 했다. 무이의 많은 문화 유물들에서 중국의 문화와 외국 문화의 융합의 흔적을 볼 수 있다. 12세기 전 당 왕조 때 주조된 이 청동종에는 중국의 용과 서부 지역의 압사라, 또 인도의 전사들의 신의 형상이 담겨 있다. 지금 이 종은 일본 승려들의 기부로 만든 다이윤 사원에 걸려 있다. 이 탑은 무이에서 여러 해 동안 불교 경전을 가르치고 해석했던 서부 지역 출신인 어떤 고위 불교 승려를 기념하려고 세워진 것이다. 그는 죽기 전에 만일 그가 한 해석이 정확하고 실수가 하나도 없다면 자기 시신이 화장된 후에도 자신의 혀는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그의 혀가 이 탑에 묻혀 있다고 주장한다.
무의의 건조한 날씨 덕분에 많은 옛 고분과 유적지들이 훌륭하게 보존되어 남아있다. 지금은 도시의 탑 위에 서 있는 달리는 청동마상은 레이즈 사원 아래의 한 왕조 지하실에서 발견됐다. 무의의 남쪽 교회에 당나라 황실에서는 처음으로 멀리 떨어진 왕국의 통치자에게 시집갔던 홍화 공주의 영묘가 있다. 공주의 영묘에 새겨진 글은 공주의 결혼과 그의 생활을 상세히 기록해둔 것이다. 고대의 무의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복잡한 지역이었고 평화와 발전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그 결과로 생긴 사회적인 변화들과 민족적인 혼합이 대단히 특징적인 문화를 창출했다. 서시아 왕국을 수립했던 당상족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독특한 글은 중국 문화사의 한 특별한 장으로서 이 석판에 남아있다. 중국에서 무의는 그 상업적 문화적 재산 때문에 종종 은무의라고 불린다. 실크로드의 무역 상인들의 전통에 따라 먼 곳에서 수백 마일을 온 상인들에 의해서 무의의 시장들은 날로 번창했다. 가을 축제 때 이곳 주민들은 때로는 한 조각에 10kg이나 되는 거대한 달떡을 만든다. 이 중 어떤 떡들은 집에서 먹고 어떤 떡들은 중국에서 흔한 전통에 따라 친구와 친척들에게 대접한다. 때로는 반죽을 해서 동물 모양의 작은 과자를 만든다. 맛있는 간식 또는 장난감으로 이 작은 과자들은 아이들에게 대대로 인기가 있어 왔다. 민속 음악 또한 무의의 문화유산의 일부이다. 도시거리에서 즉흥적인 연주를 종종 볼 수 있다. 문화유산의 자부심을 느끼는 무의에서는 이런 형식의 허리북춤이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기원에 관련된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트로이 목마 이야기와 비슷하다. 포위 공격 때 공격자들이 이 북속에 무기를 감추고 도시 내로 숨어 들어와서 수비자들을 기습 공격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북들은 이 지역에서 공격자들의 북이라고 알려져 있다. 고대 실크로드의 도시이고 갈등과 협동이 교차하는 지역이었던 고대 도시 무의는 중국의 위대한 문화적 보배의 하나이다.